70세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점차적으로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일상 습관을 정말 조금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약간만 바꿨을 뿐인데 전보다 활력 넘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기억력은 뇌 기능상 75세까지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뭘 의미할까요? 급격한 기억력의 감소는 실제로는 의지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습관을 단지 약간만 바꿔도 인생 최고의 30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집에서 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뇌와 몸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년 남짓 제가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6,000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는 동안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은 음식과 수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답변해드린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다들 좋아하시나요? 실제로 우리가 자주 먹는 이 고기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트립토판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즉, 고기를 먹으면 나이든 뇌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고기만 소개하면 아쉬우니 몇 가지 음식만 여러분들에게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건강식인 나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토는 이미 의학 및 영양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뇌와 몸에 좋다는 정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나토 같은 경우엔 저도 평소에 즐겨 먹는데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0세 이상이신 고령자들에게는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는데 몸무게가 60kg이라면 70에서 90g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 이는 순수한 단백질량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일 권장량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고기와 같은 단백질이 포함된 식재료를 적절히 섭취하면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토뿐만 아니라 콩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은 매우 몸에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콩은 건강을 지키는 믿을 만한 지원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콩이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로 브레인 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통해 자극이나 정보를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하여 활성화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냅스라는 두 뉴런이 맞닿은 부위에서 많은 양의 신경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주요 구성 성분인 레시틴은 바로 이 콩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로 전환됩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뇌에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장애를 겪는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콩을 포함한 다양한 단백질이 함유된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을 사용한 음식들, 나토 콩가루 등을 섭취하면 레시틴을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토는 콩의 영양 성분을 거의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우수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혈관 건강과 뇌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오일에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더 좋을 것입니다.
201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풍부하게 섭취한 그룹은 혈압이 감소하고 동맥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 섭취는 염증성 마커를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 관리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15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그룹은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러한 식재료의 효능이 정말로 대단하지 않나요? 놀라우시죠? 비타민C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특히 뇌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타민C와 지능 지수의 관계를 연구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35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그룹은 비타민C가 풍부한 식사를, B그룹은 비타민C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IQ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A그룹의 평균 점수는 113.2로 나타났고 B그룹의 평균 점수는 108.7로 두 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타민C가 두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 때문입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의 활동이 저하되며 산화 과정이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뇌와 혈관의 상환은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와 같은 인지장애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C는 산화를 막는 효과가 있어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C는 뇌와 혈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도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남성은 6년, 여성은 1년 더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야채와 과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만 영양제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왔으며 이미 알약으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도 매우 저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를 적절히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어려우신가요? 침대에서 불편한 느낌과 소리가 나실까요?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이 끌리시나요? 이러한 질문에 하나라도 네라고 답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 몸의 방어력인 면역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면역력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를 퇴치하는 우리 몸의 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감기와 구내염부터 심각한 질병까지 모든 질병의 주요 원인은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외부 항원이 쉽게 몸에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면역력은 모든 질병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유전적인 요인이나 체질에 의한 문제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면역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몸의 환경입니다. 몸 내부의 환경을 지능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몸은 더 강력하고 건강한 면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떠한 항원의 침투에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생명력이 풍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배달 주문이 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배달 음식은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2019년 이후 우리는 배달 음식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달 음식의 증가로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건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2배 증가했습니다. 배달해 먹는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사람들은 배달 음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고 편리하며 맛있는 배달 음식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바삭하고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어쩌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배달 음식을 먹었는데 그날 밤 물을 밤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밖에서 사 먹는 맛있는 음식 안에는 유해한 각종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인산나트륨이 대표적입니다. 이 마법의 첨가물을 넣은 튀김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바삭합니다. 집에서는 아무리 잘 튀겨도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배달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집에서는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신선한 재료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습관을 줄이고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첨가물을 밀가루에 넣으면 면발을 아주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고 단무지에 넣으면 흐물흐물한 물을 탱탱하게 변신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맛을 좋게 해주는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또한 첨가물 표시 규정 때문에 산도조절제라는 이름으로 표기됩니다. 산도조절제에는 구연산, 사과산, 수산화나트륨, 인산염, 염산 푸마르산 등 화학물질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튀긴 음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햄이나 소시지, 치킨과 같은 가공육, 어묵류, 맛살, 음료수, 과자, 요구르트, 사탕 등 가공식품에도 포함됩니다. 산도조절제가 함유된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첨가물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혈액과 유전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연산과 푸마르산의 과다 섭취는 적혈구 감소 및 급성 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산염은 과다 섭취 시 동맥경화나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양의 인산염이 흡수되면 칼슘을 뺀 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슘이 제거됩니다. 칼슘은 뼈의 건강, 체액의 균형, 근육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임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트륨의 과다 섭취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산도조절제의 과다 섭취도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는 뼈뿐만 아니라 근육과 신경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폴리인산나트륨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안전 섭취량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집에는 친숙한 모습에 안 좋은 물질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건강을 위해 내가 직접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4가지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주 2회에는 연간으로 100번 정도의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횟수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점심을 먹을 때 가끔은 늘 가던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방문하거나 처음 보는 길로 산책을 가기도 합니다. 또한 생소한 식물을 키워보거나 맛보지 못한 음식을 시도하는 등 사소한 첫 경험에 의식적으로 도전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의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새롭고 낯선 것들을 경험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로, 저는 베스트셀러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책이 잘 팔리는지 주목하고 그 책이 왜 인기가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뇌, 특히 정신적 활동의 중추인 전두엽을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베스트셀러나
인기를 끈 영화, 음악 등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여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과 배경을 상세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두고 싶습니다. 또한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 전두엽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것들에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보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따라하면서 자신도 젊고 건강해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분명히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잘 관찰하여 자신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연초에는 고급한 스케줄 수첩을 구입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오늘 할 일과 오늘 갈 곳이라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정해 스케줄 수첩에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면 노후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연초가 되면 비싼 스케줄 수첩을 구매합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케줄 수첩을 꼭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양한 일정을 기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할 일을 계획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노후에 가장 적합한 운동은 걷기입니다. 노후에는 일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적당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흡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어 수축 횟수가 적더라도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적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심폐 기능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심폐 기능이 올라가면 산소가 듬뿍 담긴 혈액을 뇌와 장기, 근육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몸에 있는 세포에 활력이 돌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후에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60대 이상에게 달리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달리기는 호흡이 가빠지는 운동으로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체내의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몸을 산화시키는 안티에이징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테니스나 골프도 일반 사람들이 매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루에 8에서 14km 정도 걷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이 그렇게 진화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인간이 많이 걷지 않게 된 기간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작해야 2세기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위해 의식적으로 많이 걷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왔기 때문에 2세기 만에 크게 변화하기는 어려워도 여전히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나 정리를 하면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는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반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내가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좋은 활동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성취감을 느끼면 기분이 밝아집니다.
따라서 집에 있는 날에도 가급적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노약자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집안일을 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음식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험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판들을 배치하여 30초 동안 외운 다음 그와 동일한 순서로 색깔 카드를 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며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턱 근육을 통해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껌을 씹는 것은 노약자의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껌을 씹는 행위는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이 움직이면 대뇌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편도체 같은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뇌의 활성화와 연결되어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는 근막에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껌을 씹는 동안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여 뇌와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는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하고 기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껌을 씹는 동안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껌을 씹는 행위 자체가 지루하거나 불편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껌을 씹는 행위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어 치아와 뇌의 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껌을 씹는 것 외에도 적절한 구강 관리와 규칙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와의 연결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0대에 익힌 습관이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70대에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에 이르러서도 간병인을 부르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됩니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평생 일을 해서 지쳐 있으니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싶다고 손꼽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됩니다. 전두엽이란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인데 모든 활동을 멈춰버리니 당연히 노화가 급격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노화는 40대부터입니다. 퇴직 후에 일해야 늙지 않습니다. 70대가 되면 특히 은퇴 등을 생각하지 말고 현역 이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점차적으로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일상 습관을 정말 조금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약간만 바꿨을 뿐인데 전보다 활력 넘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기억력은 뇌 기능상 75세까지는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뭘 의미할까요? 급격한 기억력의 감소는 실제로는 의지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습관을 단지 약간만 바꿔도 인생 최고의 30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집에서 쉽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뇌와 몸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년 남짓 제가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6천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는 동안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은 음식과 수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답변해드린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다들 좋아하시나요? 실제로 우리가 자주 먹는 이 고기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트립토판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즉, 고기를 먹으면 나이든 뇌도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고기만 소개하면 아쉬우니 몇 가지 음식만 여러분들에게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건강식인 나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토는 이미 의학 및 영양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뇌와 몸에 좋다는 정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나토 같은 경우엔 저도 평소에 즐겨 먹는데 식물성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0세 이상이신 고령자들에게는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는데 몸무게가 60kg이라면 70에서 90g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 이는 순수한 단백질량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일 권장량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고기와 같은 단백질이 포함된 식재료를 적절히 섭취하면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토뿐만 아니라 콩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은 매우 몸에 좋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콩은 건강을 지키는 믿을 만한 지원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콩이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로 브레인 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통해 자극이나 정보를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하여 활성화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냅스라는 두 뉴런이 맞닿은 부위에서 많은 양의 신경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주요 구성 성분인 레시틴은 바로 이 콩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로 전환됩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뇌에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장애를 겪는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콩을 포함한 다양한 단백질이 함유된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을 사용한 음식들, 나토, 콩가루 등을 섭취하면 레시틴을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토는 콩의 영양 성분을 거의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우수한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혈관 건강과 뇌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오일에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더 좋을 것입니다. 2012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풍부하게 섭취한 그룹은 혈압이 감소하고 동맥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 섭취는 염증성 마커를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 관리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15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그룹은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러한 식재료의 효능이 정말로 대단하지 않나요? 놀라우시죠? 비타민C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특히 뇌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타민C와 지능 지수의 관계를 연구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351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그룹은 비타민C가 풍부한 식사를, B그룹은 비타민C가 부족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IQ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A그룹의 평균 점수는 113.2로 나타났고 B그룹의 평균 점수는 108.7로 두 그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타민C가 두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산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 때문입니다. 뇌세포가 산화되어 손상을 입으면 뇌 전체의 활동이 저하되며 산화 과정이 진행되어도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뇌와 혈관의 상환은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와 같은 인지장애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C는 산화를 막는 효과가 있어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C는 뇌와 혈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도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남성은 6년, 여성은 1년 더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야채와 과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만 영양제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왔으며 이미 알약으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도 매우 저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를 적절히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어려우신가요? 침대에서 불편한 느낌과 소리가 나실까요?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이 끌리시나요? 이러한 질문에 하나라도 네라고 답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 몸의 방어력인 면역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면역력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를 퇴치하는 우리 몸의 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감기와 구내염부터 심각한 질병까지 모든 질병의 주요 원인은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외부 항원이 쉽게 몸에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면역력은 모든 질병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유전적인 요인이나 체질에 의한 문제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면역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몸의 환경입니다. 몸 내부의 환경을 지능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몸은 더 강력하고 건강한 면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떠한 항원의 침투에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생명력이 풍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배달 주문이 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배달 음식은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2019년 이후 우리는 배달 음식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달 음식의 증가로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건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2배 증가했습니다. 배달해 먹는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배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사람들은 배달 음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고 편리하며 맛있는 배달 음식의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바삭하고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어쩌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배달 음식을 먹었는데 그날 밤 물을 밤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던 것일까요? 밖에서 사 먹는 맛있는 음식 안에는 유해한 각종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인산나트륨이 대표적입니다. 이 마법의 첨가물을 넣은 튀김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바삭합니다. 집에서는 아무리 잘 튀겨도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배달 음식을 먹을 때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선택해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집에서는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신선한 재료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습관을 줄이고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첨가물을 밀가루에 넣으면 면발을 아주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고 단무지에 넣으면 흐물흐물한 물을 탱탱하게 변신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맛을 좋게 해주는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또한 첨가물 표시 규정 때문에 산도조절제라는 이름으로 표기됩니다. 산도조절제에는 구연산, 사과산, 수산화나트륨, 인산염, 염산 푸마르산 등 화학물질의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튀긴 음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햄이나 소시지, 치킨과 같은 가공육, 어묵류, 맛살, 음료수, 과자, 요구르트, 사탕 등 가공식품에도 포함됩니다. 산도조절제가 함유된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첨가물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혈액과 유전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연산과 푸마르산의 과다 섭취는 적혈구 감소 및 급성 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산염은 과다 섭취 시 동맥경화나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양의 인산염이 흡수되면 칼슘을 뺀 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슘이 제거됩니다. 칼슘은 뼈의 건강, 체액의 균형, 근육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임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트륨의 과다 섭취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산도조절제의 과다 섭취도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는 뼈뿐만 아니라 근육과 신경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폴리인산 나트륨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안전 섭취량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집에는 친숙한 모습에 안 좋은 물질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건강을 위해 내가 직접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4가지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주 2회에는 연간으로 100번 정도의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횟수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점심을 먹을 때 가끔은 늘 가던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방문하거나 처음 보는 길로 산책을 가기도 합니다. 또한 생소한 식물을 키워보거나 맛보지 못한 음식을 시도하는 등 사소한 첫 경험에 의식적으로 도전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의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새롭고 낯선 것들을 경험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로, 저는 베스트셀러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책이 잘 팔리는지 주목하고 그 책이 왜 인기가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뇌, 특히 정신적 활동의 중추인 전두엽을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베스트셀러나 인기를 끈 영화, 음악 등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여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과 배경을 상세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두고 싶습니다. 또한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 전두엽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는 것들에도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보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따라하면서 자신도 젊고 건강해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분명히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잘 관찰하여 자신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연초에는 고급한 스케줄 수첩을 구입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오늘 할 일과 오늘 갈 곳이라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정해 스케줄 수첩에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면 노후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연초가 되면 비싼 스케줄 수첩을 구매합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케줄 수첩을 꼭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양한 일정을 기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할 일을 계획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노후에 가장 적합한 운동은 걷기입니다. 노후에는 의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적당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흡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어 수축 횟수가 적더라도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적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심폐 기능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심폐 기능이 올라가면 산소가 듬뿍 담긴 혈액을 뇌와 장기, 근육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몸에 있는 세포에 활력이 돌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후에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60대 이상에게 달리기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달리기는 호흡이 가빠지는 운동으로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체내의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몸을 산화시키는 안티에이징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테니스나 골프도 일반 사람들이 매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인간의 몸은 하루에 8에서 14km 정도 걷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몸이 그렇게 진화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인간이 많이 걷지 않게 된 기간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작해야 2세기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위해 의식적으로 많이 걷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왔기 때문에 2세기 만에 크게 변화하기는 어려워도 여전히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나 정리를 하면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는 팔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반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내가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좋은 활동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성취감을 느끼면 기분이 밝아집니다. 따라서 집에 있는 날에도 가급적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노약자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집안일을 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음식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험에서는 다양한 색깔의 판들을 배치하여 30초 동안 외운 다음 그와 동일한 순서로 색깔 카드를 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며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턱 근육을 통해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껌을 씹는 것은 노약자의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껌을 씹는 행위는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이 움직이면 대뇌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편도체 같은 뇌 부위가 자극을 받아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뇌의 활성화와 연결되어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는 근막에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인지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건강하지 못한 치아는 껌을 씹는 동안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여 뇌와의 연결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는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하고 기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껌을 씹는 동안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껌을 씹는 행위 자체가 지루하거나 불편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껌을 씹는 행위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어 치아와 뇌의 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껌을 씹는 것 외에도 적절한 구강 관리와 규칙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와의 연결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0대에 익힌 습관이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70대에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80대, 90대에 이르러서도 간병인을 부르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됩니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평생 일을 해서 지쳐 있으니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싶다고 손꼽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됩니다. 전두엽이란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인데 모든 활동을 멈춰버리니 당연히 노화가 급격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노화는 40대부터입니다. 퇴직 후에 일해야 늙지 않습니다. 70대가 되면 특히 은퇴 등을 생각하지 말고 현역 이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